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신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구의 코로나의 상황은 많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송의 3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 살짝 짚어보고 방송의 이념과 심의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맥루한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이 맥루한 교수의 주장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유명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그 인류의 발전 단계를 커뮤니케이션 행위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가? 자, 첫 번째 부족 단계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수단, 결국 매체입니다. 매체의 도움이 없이 커뮤니케이션 혹은 소통이 이루어졌다. 구두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COMM은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구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발성기관만 가지고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한참 뒤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인쇄술이라는 것을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개발된 인쇄술을 바탕으로 이제 인쇄물, 특히 신문이라는 최초의 대중매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 또 구두컴을 사용하던 시기하고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신문이 등장한 시기는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예요. 도시도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는 숫자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무언가 정보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받게 되면 이 전달되는 정보는 왜 대중들이 고립이 되었을까? 대중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립됐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독자적인 무언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그 송신자, 정보를 주는 주체한테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항상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대중이라는 사람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는 숫자만 많을 뿐이지 서로 간의 유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독자적인 삶을 살아간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 20, 30년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디지털 매체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의 부족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재부족화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 결국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이야.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구두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상태로 해서 매체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은 이제 매체 결정론인데,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 매체가 어떤 매체를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라든가 그 안에 담기는 메시지의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바로 매체 결정론입니다. 결국 매체가 곧 커뮤니케이션을 결정한다. Medium is communication.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보의 양에 따라입니다. 기준은 정보의 양이에요. 정보의 양이 적으면 쿨한 매체, 정보가 많으면 핫한 매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이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쿨한 매체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주의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주의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주어진 정보를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매체에 담겨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빈약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체를 사용할 때는 습관적으로 굉장히 피상적으로 정보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핫 매체들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 매체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매체의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차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여다, 뭐 관여다, 뭐 주의와 관심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것의 이제 정도 혹은 강도가 아주 강한 상태, 우리는 몰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집중이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전화 소리가 지금 녹음에 들어갔지 싶은데 죄송합니다. 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방송의 3체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일단 강의자를 뒤로 조금 먼저 보면, 방송 체제, 방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사상,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철학,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너무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분류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방송의 3체제는 국영, 민영, 공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영은 국가나 정부에서 언론을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를 하는 대신에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결국 주인이에요, 국가나 정부가. 그러면 국가나 정부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선전 도구가 되는 거고 체제 유지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민영이라는 것은 민간의 자본주가, 그러니까 주인이 돈 있는 사람이에요. 자본가가 주인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방송을 하는 목표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했다. 이 말은 결국 이윤 추구를 한다. 돈 벌겠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청률 경쟁, 청취율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래야지만이 광고주가 많이 붙어서 광고가 많이 집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광고비를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재밌어야 되고,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해 줘야 되고, 그죠? 대표적일 수밖에 없고, 소비적일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 민영방송에서 전달하는 프로그램들,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죠. 국민 정서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당장은 재미있을 줄은 몰라요. 이제 그거 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공영방송은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체제다. 왜? 주인이 국가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고 일반 국민 전부가 그 방송사 혹은 언론사를 소유하는 개념이에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공익성을 강조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공익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미디어가 선전도구나 상업주의가 되는 것을 배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BBC나 NHK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 공영방송에서는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사 운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아무나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의 방식은 뭐 이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네 개입니다. 우리들이 시청료를 내든지, 민간단체, 뭐 기업들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큰 돈을 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도와주든지, 기부금을 개인들이 내든지. 자, 국가 보조를 대부분의 약간씩은 받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받는데, 이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간단체의 지원이나 기부금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부를 해야지만이 공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한국의 방송 발전사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국영으로 출발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래요. 그 다음에 공영으로 형식적으로 바뀌었다가 MBC라는 민영방송사가 들어오고 또 TBC 동양방송이라는 게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고서 언론사 통폐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영체제로 갔다가 90년대 초반에 또 광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지상파 광고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 SBS가 제일 먼저 출발하고 나머지 9개 방송사가 출범하는 지역 민영방송 체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 지역 민영방송은 민영방송입니다. 공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방송사가 대표적으로 KBS가 있고 대구 KBS가 있고 대구 MBC가 있고 TBC가 있죠. 요 세 개 중에서 민영방송은 TBC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문은 대부분 상업지고, 그죠? 공영신문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농민일보입니다. 농협하고 관계되는 신문사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철학적 관점하고 제도적 관점 이야기할 때는 요거 B부터 간단하니까 먼저 보면, 일단 국영, 공영, 민영은 같은데 관영이냐 순수한영 요 차이인데 한국은 관영적인 공영제다라고 본류자라고 했고, 그죠? 또 한국은 또 특이한 게 공영이면서도 광고를 합니다. 결국 한국적 공영입니다. 한국의 방송 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권위주의 모델은 왕이 있던 왕정 국가에서 왕을 위해서 언론이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는 자유주의 모델입니다. 아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된다. 뭐 극단적인 예로 왕을 비판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자유주의 언론 모델이고, 자, 3번은 자유주의 언론 모델에서 파생된 건데 너무 그렇게 무한정의 자유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언론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들이 좀 자제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표현의 자유에 약간의 제약을 스스로도 줘야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간의 그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회적 책임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모델은 권위주의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왕이 아니고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위해서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서만 언론이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쉽게 뭐 조선 노동당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자기들의 기관 신문과 통신사와 방송국을 다 운영하죠. 단 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공산당을 위해서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급하지만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오늘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방송의 이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번 방송의 이념입니다. 자, 우선 1번에서 방송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복합적인 콘텐츠를 기획, 편성, 제작해서 유무선의 전기 통신 설비, 전파, 인터넷, 위성을 다 포함합니다. 공중이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의 방송의 개념이에요.
원래 초창기 방송의 개념은 전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케이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위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유선밖에 그러니까 전파밖에 없었는데 이제 유무선의 전기 통신 설비 다를 포함하는 거고 처음에는 공중파니까 공중한테만 전달하면 됐지만 이제는 케이블 같은 거 뭐 요즘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OTT 같은 것들은 가입자한테만 제공하죠. 그래서 방송의 개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제작해가지고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다. 이게 바로 방송인데 많은 사람이죠. 공중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그게 바로 방송이구나. 자, 2번. 그럼 방송의 이념은 무엇인가? 자, 이념이란 것은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방송이 특정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목적과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 내에서 존재의 목적과 그 역할에 부합하는 무언가, 뭐를 하려면 이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가를 기술해 놓은 게 방송의 이념이에요. 자, 그래서 방송은 존재하는 목적과 역할에 관련된 거다.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자, 역삼각형은 왜냐하면이고 정삼각형은 그러므로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이념은 방송 행위, 조직과 제도의 구성, 경영과 편성 등 방송 운영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송의 이념이 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뭐 언론의 체제를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영방송의 방송의 이념하고 민영방송의 방송의 이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민영방송의 방송이 존재하는 목적과 역할은 뭡니까? 수용자들한테 재미있는 콘텐츠를 전달해 가지고 광고를 많이 수주해서 이윤을 극대화하자. 이게 방송의 이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영방송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공영은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은 일단 공영방송 체제니까 물론 민영방송이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주된 방송사는 공영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이념은 주로 공영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은 공공성하고 공익성이에요. 자, 공공성하고 공익성입니다. 자, 이 두 개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비슷한데 결국 공익성은 공공성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공공이니까 쉽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공적이면서 공동의 것을 추구하는 거다. 공공성은. 그래서 방송은 공적이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죠? 가장 핵심 개념은 공공성과 공익성인데 그러면 방송은 사회 및 국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당연히 공적이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지녀야 돼요. 왜? 공동의 거기 때문에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적이 아니고 공적입니다. 그게 바로 공공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굉장히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에요. 자, 이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와닿은 개념,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념. 그게 바로 실천 이념으로서의 공익성의 개념입니다. 자, 방송이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결국 방송은 공중에게 이익을 주도록 운영되면 우리가 이익을 주는 것이 운영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공공성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성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확인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공익성은 우리가 쉽게 공공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송 이념은 공공성이지만 이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 이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공익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송은 보편적인 공중한테 득을 주는, 이익을 주도록 운영되면 된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 보편적인 공중. 자, 그러면 방송이 공익성, 다수의 사람들, 시청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송이 정치적으로 국가나 행정부에 예속되면 안 되죠. 그죠? 또 상업적으로 광고주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그죠? 방송의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객관적으로 방송의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되고, 다양하게 전달해야 되고, 일반 공중들이 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실천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방송의 이념은 우리가 충실하게, 자, 공영방송의 방송의 이념입니다.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방송이란 것은 이런 개념인데, 과거에는 전파만 가졌지만 이제는 기술이 누지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양한 디지털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무선의 전기 통신 설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요. 초창기의 방송은 뭡니까? 공짜야. 공중인한테만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뭐야? 돈 내야 되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고, 방송의 존재가 되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역할, 이거를 위한 목표가 되는 게 이념이에요. 자, 방송의 이념이 하나의 지상과제, 목표로 존재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방송이 어떤 목적과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 벌써 이념에 밝혀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념을 제대로 실천한다 안 한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바로 이념입니다. 자, 그래서 방송 이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공공성과 공익성인데, 공익성은 어차피 공공성의 하위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공공성은 좀 추상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대로 지킨다 안 지킨다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성이라는 것을 실천 이념, 우리가 직접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익성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공공성은 확보가 될 거니까, 추상적인 공공성보다는 우리가 확인 가능한 공익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쉽게 방송 이념을 실천한다 안 한다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방송이, 언론이 확보한다면 충분히 방송의 이념을 실현하는 거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공영방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영방송, 국영방송은 해당이 되는 얘기 아닙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방송의 심의입니다. 자, 방송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규제를 해야죠. 정책을 통해서 규제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실현된다? 좋은 방송 칭찬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제를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면허를 내준다 안 내준다,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걸 통한 시장 규제를 합니다. 자,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방송 면허권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방송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권을 받는 거. 자, 두 번째는, 자,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을 준다 만다를 가지고 규제를 할 수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그 면허권을 박탈하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제, 심의를 합니다. 내용을 심사하는 거예요. 자, 방송심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송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자율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타율심의,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심의는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저게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비해서 타율심의는 제재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둘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규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면허하고 소유권 심사를 통해서 규제할 수도 있고, 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특히 심의라고 한다.
쉽게 말해가지고 방송사가 한번 허가를 받으면 평생 방송사를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4년에 한 번씩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재허가 받을 때쯤 되면 굉장히 그 문화관광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결국 심의를 하는 이유는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공익성이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그죠? 심사, 감시, 평가하는 것이 방송심의고, 자율심의와 타율심의가 있는데, 사실 자율심의는 의미가 거의 없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심의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보실 때 사과 자막 같은 게 하나 뜨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제재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송과 경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이란 것이 경제적으로 왜 중요한가?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자, 첫 번째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가장 강력한 광고 매체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오락성이 높은 드라마, 죄송합니다. 가장 오락성이 강한 장르는 드라마예요.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자체가 하나의 광고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 혹은 경제 체제가 굴러가고 유지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되고, 또 최근에는 케이블이 지상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 여기 보시면 도깨비가 20.5% 찍었는데 최근에 그 종편 TV조선 같은 경우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35% 이상을 찍었어요. 정말 옛날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시청률이에요. 케이블, 지상파가 아니고. 과거에 30%대의 시청률은 지상파의 주말 연속극에나 나올 수 있는 시청률이에요. 엄청난 시청률입니다. 자, 또 두 번째. 텔레비전은, 방송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데 공헌한다. 신세대의 생활 방식을 제공한다. 자, 특정 드라마에서 굉장히 시청률이 높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모습, 소비하는 모습, 이 모든 게 시청자들한테, 수용자들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저렇게 한번 생활해 봤으면, 결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입을 시켜요. 자연스럽게 그 주인공들이 보이는 소비 행위,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감각적인 영상 이미지, 특히 방송 중에서도 텔레비전은 이미지 매체예요. 그거는 영상을 주는 겁니다. 라디오하고는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그림이 있는 거야. 영상이 있어요. 영상은 철저하게 이미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쉽게 그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영상 이미지, 아까 조금 전에 드라마 얘기했습니다만 그 드라마에 나타나는 영상 이미지가 소비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지향적이고 서구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심화시켜 줄 거예요. 이건 좋은 점은 아니에요. 나쁜 점이겠죠. 그죠? 이것도 물론 개개인을 봤을 때는 크게 좋은 건 아니야. 우리가 쓸데없이 따라하고 모방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경제 구조, 경제 순환상으로 봤을 때는 뭐 경제 발전에 도움은 될 겁니다. 왜? 소비가 돼야지 경제가 발전하는 거니까. 아낀다고 경제가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경제 성장을 하는 거고, 그죠?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전자산업 발전에 치대한 공헌을 한다. 특히 고품위 TV, HD TV, TV 수상기 엄청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2020년까지 200조 원 이상 훨씬 넘습니다. 엄청난 시장이 되기 때문에 방송, 특히 텔레비전은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인 방송의 3체제와 이념 그리고 심의 같은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두 번째 방송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좋은 기능도 있고 나쁜 기능도 있을 거예요. 자, 미디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방송을 위주로 하겠다 설명을. 왜? 가장 사회적인 영향력,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의 사회적 기능은 제가 첫 시간에도 둘째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방송의 사회적인 기능에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구나. 그 정보 전달 기능이 있고, 두 번째 문화적인 기능이 있고, 세 번째 정치적인 기능, 사회적인 기능, 경제적인 기능,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정보 전달 기능입니다. 방송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왜? 다른 4가지 기능들의 전제 조건이에요. 4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 전달 기능이 제대로 충실히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 전달 기능이 충실해야지만이 나머지 4가지 기능들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자, 그래서 이 정보 전달 기능이 충실하게 기능을 한다면 우리 수용자들의 지식 수준을 높여줄 거고 의식도 확대시켜 줄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지는 정보, 전달되는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 혹은 직접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고, 자, 내가 직접 오감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들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이고 직접적인 정보 습득인데 가장 정확해요. 자, 거기에 비해서 2차적 간접적 매개적인 정보 습득도 가능하다. 자, 이거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무언가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용어는 요 매개라는 표현입니다. 매개가 되었다. 무언가를 통했다는 얘기예요. 뭐 요거와 요거 사이에 뭔가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전달을 받는 거. 이게 바로 매개입니다. 그러니까 2차적이고 간접적인 것은 무조건 매개적인 정보 습득이 되는 거고 정보 전달이 되는 건데, 자, 1차적인 정보 습득에 비해서 2차적이고 매개적인 정보 습득은 어떻습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내가 직접 봐서 확인하는 거하고 무언가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은 정확도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클 겁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자, 세상이 좁으면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동네가 인구 한 5천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읍내예요. 그러면 내가 속속들이 알 수가 있고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대도시고, 그죠? 엄청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자, 사회가 발달되고 다원화되면서 이 매개적이고 간접적이고 2차적인 정보 습득이 1차적인 정보 습득을 대신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근데 결국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언론입니다. 언론. 근데 이 언론은 우리한테 많은 신뢰도, 높은 신뢰도를 줘요. 자, 우리가 흔히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만 합니다. 자, 초등학생의 싸움입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야, 텔레비에서 나왔던데. 이겨요. 그만큼 신뢰도를 가지는 겁니다. 특히 언론은, 미디어는 이 2차적 정보 습득의 줄을 이룬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개념은 매개입니다.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으면 매개가 되는가? 자, 우리가 어떤 뉴스 화면을 본다고 칠게요. 자,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데, 자, 어떤 방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꼭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은 내가 직접 가서 본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그죠? 그것이 컴퓨터화돼서 정보가 또 인코딩, 디코딩 돼서 나한테 영상으로 전달된, 어떻게 되면 부정할 수 있는 매개된 정보예요. 카메라 혹은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자, 내가 직접 가봤으면 그 전체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장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카메라가 비춰주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매개는 굉장히, 매개된 정보는 제한적이고 부정확하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이 전달하는 정보의 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 정보 전달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해야지만이 나머지 정치, 문화, 사회, 경제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그죠?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보 전달을 할 때 이 정보가 전달되는 질, 퀄리티는 요 세 가지 요인에, 물론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단순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성, 완전한 정보는 결국 좋은 정보예요. 그죠? 객관적인 정보, 좋은 정보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정보도 좋은 정보예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정보를 준다면 정보의 질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충실한 정보예요. 자, 그런데 자, 쉬운 것부터 합시다. 이해 용이성부터 볼게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잘난 사람, 아주 그 가방끈이 긴 사람만 알 수 있다면 어려운 정보야. 소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돼요. 자, 방송의 대상이 되는 공중들은,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직업, 연령, 지역, 소득 수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전달이 돼야 돼요. 자, 하지만 지나치게 너무 쉽게 전달하려고 해서 너무 그냥 다 가지 쳐버리고 조금만 보여준다, 단순화시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긴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송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정규 교육을 받은 수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방송의 수준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의 용이성은 뭡니까? 달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쉽게 만들면 돼요. 자, 완전성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완전한 정보를 준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정보 전달이 충실하다. 있는 거 없는 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야. 심층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 다루어 줘. 근데 자, 텔레비전 방송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송은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신문은 지면에 제약이 있어요. 방송은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한정된 시간 내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모든 얘기를 전달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모든 일을 빠짐없이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상에는 완전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완전한 정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깊숙하게 숨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완전성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언론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좀 충실하고 완전하려고 애는 써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객관성입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인간한테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인간은 주관적인 동물입니다. 항상 자기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완벽하게 객관적인 걸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철학적인 용어예요. 객관성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전달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완전성하고 마찬가지로 객관적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인들은, 기자들은.
자, 여기서 이제 게이트키핑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뭐 참고 삼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까지 한다라고 칠게요. 자, 어떤 방송입니다. 뉴스, 뭐, 9시 메인 뉴스라고 칠게요. 그러면 단계가 있습니다. 사건을 기자가 관찰을 합니다. 자, 보도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기자가 방송사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사들이 다 들어올 거야. 그럼 보도국장이 어떤 기사를 보도할지 말지를 또 선택할 거고, 또 편집을 또 하면 그 처음에 찍어왔던 영상 그대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또 조정, 편집을 해요. 또 그 다음에 전달 순서도 정해집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할까? 제일 먼저 소개되는 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0가지의 뉴스가 우리가 흔히 꼭지라고 합니다. 자, 10개의 꼭지가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첫 번째 뉴스는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모든 순간순간 단계마다 누군가가 개입하죠. 사람이 개입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취재할 때도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개입될 거고, 자, 보도를 결정하고 편성을 하는 것 자체, 선택한다 만다 다 주관이고, 그죠? 편집할 때도 주관이 개입되고, 순서를 정하는 것도 주관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관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단계마다 이게 하나의 문이 있다, 게이트가 있다라고 치는 거야. 그러면 개별 단계마다 이 문을 지키는 누군가 게이트 키퍼가 있어. 뭐 골키퍼처럼. 그 사람이 한다 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까 말까를 결정해 준다. 그게 바로 게이트 키퍼, 게이트 키핑이에요. 결국 모든 과정에서 주관은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완전성과 객관성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용어지 언론에서 우리가 절대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성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용이성하고 공정성은 우리가 충분히 지켜나갈 수가 있지, 객관성을 우리는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언론에서 가장 지켜야 될 준칙은 공정성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적혀 있고 간 주관성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요 그림을 가지고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 주관성이니까 간은 사이 간자예요. 주관과 주관 사이.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편의적으로 세 개의 동그라미만을 그렸는데, 이제 이거 사람이라고 칠게요.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러면 1번의 주관성이, 주관적인 자, 생각이 없을 거고, 2번의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두 사람이 같은 생각, 일치하는 거야. 자, 2번과 3번에 일치하는 부분, 1번과 3번에 일치하는 부분, 요 세 사람이 다 일치하는 부분은 뭐야? 아주 작은 영역이죠. 그죠? 이게 간 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에서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요런 간 주관성, 자,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는 부분, 이거는 뭐야? 무조건 맞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최소한 요것만은 틀리지 않겠다, 틀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간 주관성의 개념이고, 객관성은 사실 과학에서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형이상학적,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완전성과 객관성, 이해의 용이성, 그리고 공정성, 지금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공정성하고 묶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간 주관성의 개념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동그라미 세 개의 가장 작은 교집합. 결국 현실에서 우리가 실현 가능하게 추구할 수 있는 개념은 간 주관성이지 객관성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충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했던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보 전달 기능이라는 것은 나머지 네 기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정보 전달이 그 방식에는 자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는 방식에는 직접적으로 하든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두 가지의 방식이 있고 간접적일 때 우리는 흔히 매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개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직접 내가 확인하는 것보다는 정확하지 않을 거고 뭔가 편견이 개입되어 있을 수가 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의심하고서 전달되는 정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정보를 받으실 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일까 아닐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완전하다, 객관적이다, 이해가 용이하다. 자, 100% 완전하다, 100% 객관적이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들 혹은 언론인들은 좀 더 완전하기 위해서 좀 더 객관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추구할 수 있고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 개념은 객관성이 아니고 가한 주관성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과학에서, 학문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게이트키핑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게이트가 있다라고 쳤을 때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키퍼가 있기 때문에 이 게이트키핑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주관은 없을 수가 없다. 항상 존재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뭐 이해의 용에서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달성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봤을 때 요 완전성, 객관성, 이해의 용이성과 그 같이 묶어서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론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면 게 가장 중요하고 진짜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영상을 마무리를 했고 뭐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색하고 잘 강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좋아는 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안 되네요. 마음만큼. 자, 여전히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각자 마음을 굳게 먹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